반갑습니다. 장지민 선생님입니다. 이제 2강이고요. 저희 교재는 제3장과 제4장을 이제 묶어서 또 이제 개념 중심으로 이제 쭉쭉 가볼게요. 일단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제3장과 제4장에 대한 그 테마들은요, 뭐랄까요? 국민윤리라고 보기는 좀 약간 좀 모호하고요. 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테마를 스킵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과 어떤 장단점,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노동 소외 문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막시즘을 배우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론이거든요. 이거 한 10시간 걸립니다. 다 강의를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르크스라는 어떤 독일의 경제학자, 그리고 독일의 사회학자, 그리고 대부분 뭐 혁명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혁명가는 아니고요. 그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통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경연에, 그러니까 한 해 나오면 그 다음 해는 쉬고 또 그 다음 해 이제 그렇게 이제 뭐랄까 경연별로 기출되는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소외론도 한 번은 좀 잡아봐야 될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뭐 현대 소외론,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이제 오바가 돼 있습니다. 이건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제 사회학과 애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건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이제 기출된 적이 없고 그냥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노동 소외론이 이제 요 제3장의 주제다 보니까 어떤 맥락상 주제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마르크스 이론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삶과 죽음, 이제 이른바 생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은 되게 거창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고 대부분 많이 접해봤고 들어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존엄사 문제 들어봤죠? 안락사, 뭐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내지는 사형제도 찬반론, 뭐 좀 되게 쾌쾌먹은 사회적인 어떤 법적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조금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존엄사와 안락사, 사람은 형벌을 가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 생명형, 극형이라 불리는 사형제도, 이거 찬성해야 되는 것인가, 반대해야 되는 것인가, 사형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윤리적으로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과 환경, 이거 이제 환경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것도 이제 한 번씩은 보실 문제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제4장인데 여기는 그냥 되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도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윤리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윤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게 좀 아름다운 도덕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야 이렇게 살면 좋겠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출제가 역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산업사회와 인간 소외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마르크스의 어떤 정통 이론을 배우기 전에 현대 산업사회의 어떤 특징과 거기 나와 있는 부작용 살짝쿵 정리해 볼게요. 현대 산업사회. 이 산업사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니다. 그냥 부작용까지 단점. 그러니까 주로 역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시에 한번 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산업사회. 산업사회라고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지만 산업사회의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하면 단 한 명도 정의를 못 내릴 겁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막상 생각해보면 산업사회가 뭐 산업사회지 뭐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합니다. 산업사회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경사회 다음 단계를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농경사회 다음 단계를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공장지의 기계공업, 그러니까 집에서 손으로 물건을 소규모 소량 생산하던 그런 어떤 가내 수공업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른바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대변혁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손으로 대충 하나 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장지 기계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많이, 크게 막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게 바로 현대 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중심 구조가 1차 산업, 농업 중심에서 2차, 어떤 제조업과 어떤 뭐랄까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매뉴팩처링, 영어가 나오고 지랄이죠. 그 물건을 찍어서 만드는 그런 어떤 제조업 중심의 공업, 그죠? 그런 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로 바뀐 게 산업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특징은 뭐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지만 첫 번째 산업사의 특징은요.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한 대량 생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건이 무조건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건의 종류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종. 물건의 어떤 종류는 몇 개 없는데요. 그 몇 개 없는 종류의 물건이 이제는 막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뭐 다 아시죠? 그죠? 아니다. 핸드폰보다는요. 볼펜이 낫겠다. 볼펜.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쌤이 한 이런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볼펜은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전통과 그죠? 권위를 자랑하는 모나미 볼펜. 그 까만 거 아시죠? 쓰면 똥 막 나오는 거. 그게 볼펜이었어요. 다른 건 볼펜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점 다원화되다 보면서 다양화되고 사람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많이 발현되면서 볼펜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죠? 무슨 젤펜도 있고요. 마이크로펜도 있고요. 그죠? 또는 이런 볼펜도 있잖아요. 빨주노 초파남보, 로켓 볼펜이요. 졸라 큰 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 얘기를 꺼냈는데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핸드폰의 종류는 하나 있습니다. 이만한 거예요. 아령으로도 쓸 수 있고 그죠? 무전기만한 그런 최초의 핸드폰. 그게 핸드폰이었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의 종류 한번 세보십시오. 100가지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바야흐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죠. 그죠? 이 산업사회라는 것은요. 물건의 종류는 되게 단순해요. 볼펜, 핸드폰, 삐삐 이게 끝입니다. 근데 물건이 나오는 양은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비교 불가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물건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인간들이 되게 풍요로워집니다. 일단은 많이 생기니까. 그죠? 물질적인 풍요로, 이 물질적 풍요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많이 이제 얻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유식한 말로 바꿔드리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는 이제 해방한 겁니다. 절대적 빈곤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문제, 그죠? 굶어 죽는 문제가 절대적 빈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하게 되는 우리 인류 사회가 상당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산업사회, 이 대량 생산 체제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역기능, 단점이 되겠죠. 상당히 많은 단점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조금 이따가 배울 노동소외입니다. 이거 별표 100만 개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매년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노동소외 또는 인간 소외 현상, 뭐 비인간화 현상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동소외 내지는 인간소외. 일단 뜻이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인간소외 내지는 비인간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유는요. 왜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이제 소외를 당하고 가치가 되게 많이 평가절하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싸지느냐.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까? 기계가 만드는 겁니까? 기계가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계라는 놈이 인간의 단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한번 이해해 볼까요? 마르크스의 사고방식은요.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장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노동자를 선호하실 것 같습니까? 기계를 선호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1초도 안 걸려서 답이 나옵니다. 저는 기계가 좋습니다. 왜일까요? 일단은요. 기계라는 건 처음에 살 때는 상당한 목돈이 듭니다. 맞죠? 근데 한번 사놓으면 기계는요. 아파! 하는 적이 없습니다. 월급 올려줘. 안 해요. 네. 그냥 석탄만 졸라게 퍼주면요. 계속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물건 계속 나오죠. 맞죠? 근데 노동자들은 어때요? 뭐 몸이 아프다. 월급 좀 올려줘라. 그죠? 월급을 올려주기 싫으면 노동시간을 좀 줄여줘라. 뭐 이쁜 여직원 좀 뽑아줘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징징대요. 맞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강사입니다. 저도 요구하는 거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이 인간의 노동력을 아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기계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의 발명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동력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문제가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문제 때문에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공업이 이제 시작됐을 때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사장이어도 잘라버릴 겁니다. 기계 한 대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그죠? 100년치 인건비가 굳는 거잖아요. 그죠? 100년이 뭡니까? 기계가 고장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진짜 반영구적으로 기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계가 좋아 싫어요? 엄청나게 싫겠죠. 그래서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 파괴 운동이었어요. 수많은 면방직 공장에서 이제 일하던 노동자들이 기계만 봤다 하면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이게 러다이트 운동이었고, 이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슬슬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생겨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탄생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자본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말로 바꿀게요. 자본의 고도화. 무슨 말이냐? 봐봐. 사람들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면요, 많이 팔릴까요? 팔리는 양이 한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손으로 아주 예쁜 가방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 가방이 대박 터진 겁니다. 온 사방에서 여자들이 몰려가지고 이 가방 좀 파세요 하고 줄 서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몰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가방 1,000개를 뚝딱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물건이 생산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물건이 빨리빨리 많이 안 팔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본이라는 것도 형성이 금방금방 될까요? 되게 조금씩 쌓일까요? 되게 천천히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는 이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물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존엔 막 나옵니다. 찍어내면 그냥 가방이 바바박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폭발적인 수요가 생기면 물건은 그냥 팍 찍어가지고 팍 팔면 돼요. 돈은요, 바바박 들어오죠. 자본은요, 이따시만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본이 점점점 고도화, 진정한 대규모 자본이 서서히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본이 또 점점점 고도화가 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놈들만 더 풍요로워질까요? 이거 너무 초딩틱한 질문인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누구만 좋아? 자본을 가지고 있는 놈만 좋은 거예요. 왜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이라는 걸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자본들을 버는 건 1도 아닙니다. 맞죠? 근데 기계라는 어떤 생산 요소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기계를 못 가진 사람들은요, 뭐 해야 돼요? 내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의 가치는요,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본이 점점점 고도화되다 보면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산계급. 말이 좀 어렵나? 그냥 갈게. 유산계급.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이 말이 좀 더 쉽겠구나. 그죠? 자본가 계급, 프랑스 말로 burgers,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르주아인 사장님 계급과 재산을 갖지 못한 계급을 뭐라 부르면 되겠냐? 무산 계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돼요? 누구야? 노동자입니다. 프랑스 말로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기니까 노동자 계급. 이 둘 간의 격차는요, 그럼요, 물어보나 말하죠,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부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커지는 거죠. 단순히 빈부 격차만 커지느냐? 아닙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인 사장님 간의 갈등도 어떻게 해요? 그 갈등의 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노사 갈등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엄밀하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주로
관점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배경을 그대로 이어서 마르크스를 이해하면 졸라 쉽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요. C 할게, C 그냥. 마르크스.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왜 마르크스일까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농담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배울 때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마르크스. 발음 괜찮나? 마르크스. 마르크스. 예. 칼 마르크스입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요.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질문을 좀 되게 많이 했던 짜증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쌤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선생님? 이거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 하더라고요. 걷다 대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건 닭이지 자식아. 왜요? 이것도 마르크스인데 이건 닭 갈비. 죄송합니다. 네. 썰렁하군요. 자, 마르크스. 이 칼 마르크스라는 어떤 원래는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인간의 떨어진 가치 문제, 노동의 가치 문제,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문제와 노사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게 이제 마르크스죠.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죠. 왜 더 유명하냐면 봐봐. 가진 자들은요. 이런 빈부격차 문제와 노사 갈등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여길까 안 여길까? 안 여겨. 왜? 나한테는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르크스는 어떤 집안의 아들이어야 정상이야? 아주 가난한 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마르크스 아빠가 누구게요?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야? 완전 정말 캐부자였던 겁니다. 엄청난 최고층 부르주아였거든요. 근데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죠? 엄청난 이론,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해되겠어요? 자, 마르크스. 막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내시죠. 그죠?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노동 소외, 노동 가치 문제를 이제 재조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마르크스가 말했던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바라본 당시 독일 사회는요, 마르크스 눈에는 이렇게 보였답니다. 요 삼각형이 독일 사회라고 치고 이렇게 선을 하나 쓱 그으면 돼요. 그리고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층이 뭘까요? 자본가, 부르주아겠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선 밑에 있는 밑에 집 애들은 노동자, 갖지 못한 무산계급 아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부르주아가 적고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이 졸라 많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자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생산수단이라 부르거든요. 뭐 땅, 공장, 기계, 자본 등등등. 그래서 이 생산수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유산계급,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면 무산계급. 딱 이 두 계급만 존재하는 게 자본주의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겠죠? 또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해드렸지만 이 생산수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건 너무나도 쉽죠. 근데 이걸 갖지 못한 무산계급들은요. 자신의 노동력을 겨우겨우 팔아서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생존 전쟁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죽도록 노동을 해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는 제대로 된 구조입니까? 잘못된 구조입니까? 너무 심하게 잘못된 구조다라고 바라본 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 사회주의의 결론입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하대요. 저도 공부해보니까 간단하더만요. 뭘 없애버리면 됩니까? 이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는 것이냐? 이 생산수단, 그러니까 기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계. 이 기계라는 걸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국가가 다 뺏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생산수단, 토지, 기계, 자본, 재산 이런 것들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전부 다 국유화시켜버리면, 다시 한번 국유화시켜버리면 무슨 말이야? 이 생산수단을 철저하게 국가 소유로 돌려버린다면, 국유화시켜버린다면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무상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누구만 사는 겁니까? 노동자들만 사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노동자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노동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노동을 하면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혁명까지 터지고 완벽한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는 사회를 공산사회라고 마르크스가 제시한 거예요. 그걸 이제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 레닌이라는 분이 혁명을 일으켜서 1차 대전 도중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죠. 그게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 생겨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상적 아버지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인간 노동 소외, 인간의 어떤 소외감, 비인간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마르크스식 방식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시켜서 모든 인간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마르크스의 꿈이었던 거죠. 마르크스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혁명이 터지게 돼요.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제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사형 존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생의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교재 보시면 한자어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고찰이라고 좀 멋들어지게 제목을 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달아서 뭐예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내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 생의 철학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논점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존엄사, 그러니까 안락사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안락사 문제. 사형이랑 같이 한번 똑같이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인공유산, 이른바 임신 중절인 낙태를 얘기하는 거죠. 낙태는 좀 그렇다.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인공유산에 대한 논점은 좀 우리 친구들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낙태를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낙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책에 좀 설명이 많이 안 돼 있는, 그리고 이상하게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안락사. 뭐죠? 일단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아무나 막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이제 일찍 좀 먼저 보내주느냐. 불치병 환자. 정말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소생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정상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앓을 거 다 앓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는 건 사람은 태어나면 전부 다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시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엄한 어떤 인격체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안락사라는 걸 이제 영국 쪽에서는요, 이른바 존엄사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씁니다. 이해되겠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도 존엄한 존재로서 명예스럽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요, 안락사와 존엄사를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용을 안 해요. 근데 뭐랄까요? 좀 다양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뇌사에 한해서는요, 이제 장기 이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장기 이식과 같은 것들을 요건을 할 때는요, 뇌사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다른 나라 입장들을 조금 본다면 이 안락사에 대한 찬반호를 이제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찬성한다는 건 사람이 존엄한 죽음, 그러니까 존엄사죠. 이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찬성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사람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 사람의 권리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하는 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아까 1강에서 배웠던 걸 한번 제가 접목을 시켜드릴게요.
사람이 죽인다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맞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덕 내지는 윤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건 절대론적 윤리설에 가까울까요? 상대론적 윤리설에 가까울까요? 대답해 보세요. 절대론일까 상대론일까? 절대론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회에서든 간에 절대로 용인될 수가 없다. 주로 절대론적인 윤리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절대론적인 윤리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주로 안락사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사고방식이 좀 강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의 권리 아니냐. 그죠? 이럴 때는 사람이 사람을 먼저 편하게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건 절대론이 아니고 뭐야? 그렇죠. 이게 바로 상대론적 윤리설을 강조하고 있는 그쪽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아먹겠습니까? 오케이.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형법적인 접근을 조금 잠깐만 해드리면 이건 철저한 응보주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팔리오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갚아주겠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응보, 복수, 보복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뭐 유형철, 강호순이 또 안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어떤 심리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사형제도의 어떤 간접적인 기능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어야 그런 범죄로부터 어떤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도저히 뭐랄까요? 교정 불가능한 그런 살인범들은요. 마땅히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형점은 있어야 사회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사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정말 1급 살인, 강간살인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은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 걔네들은 괜찮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역시나 뭐겠습니까? 상대론적인 윤리설에 입각해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요. 쌤은 그 전공이 법학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학교 때 3, 4학년 때는 이제 형법 쪽에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사람을 미워해야죠. 그 죄를 저지른 새끼가 사람인데요. 그죠? 그렇습니까? 사형제도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되겠냐. 제 말이 이해되겠죠. 주로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대세인 국가들은요. 사형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그게 바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결국은요. 안락사 문제와 사형 문제와 같은 어떤 생의 철학에 관련된 문제도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윤리설이요. 도덕 법칙 내지는 윤리라는 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기준과 척도가 있는가?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요게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아니면 뭐 민족마다 시대마다 생각하는 가치관과 어떤 도덕적인 판단 기준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실질적인 폐지 국가예요. 지금 한 19년쯤 됐을걸요. 한 번도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군사재판 빼고요. 예. 근데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간혹 가다가 전기의자 이제 당하시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이 이제 전기살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살인이 뭐가 나옵니다. 죽는 거죠. 뭐죠? 네, 가스살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입장에 입각해서 안락사와 사형, 어떤 생의 철학,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는 되게 엄격한 기준을 좀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아먹겠죠? 근데 뭐 수업과는 그렇게 많은
연관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꾸 여성 강력 범죄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걸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께서 거의 한 19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사형 집행장 개보수 작업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좀 됐네요. 근데 지금 뭐 죽일 준비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 짓지 마세요. 예. 자, 다음요. 마지막은 이제 환경윤리에 대한 언급을 하면 이제 윤리 일반론에 대한 좀 잡다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환경 문제. 환경윤리라고 타이틀을 달아드리면 되겠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관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연관.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인간관 배웠죠. 그죠? 인간관은 뭡니까?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성선, 성악, 성무선악. 맞죠? 국가관도 아까 사실은 배운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들을 배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국가관.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구로 만든 것이 국가인가? 아니면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죠? 개인주의적 국가관,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맞죠? 집단주의적 국가관, 사회주의 또는 이게 좀 더 좀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변질되면 나치, 그리고 파시,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자연관입니다. 자연이라는 걸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똑같아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복지향적 자연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간은 좀 말이 어렵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프란시스 베이컨,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기신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이에요. 자, 말 뜻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정복지향이죠. 지양이 아니고 설마 지향과 지향의 차이점을 모르진 않겠죠. 그죠? 이 지향이라는 건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정복하는 겁니까? 그럼요. 우리 인간이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정복하여서 인간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면 그게 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환경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이건 인간 중심의 어떤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이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이고요. 대표적인 사상가를 한 명 가르쳐드리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연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힘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근대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정복지향적 자연관이 워낙에 대세였다 보니까 어때요? 석탄 캐고 나무 캐고 그죠? 자연 환경을 너무 심하게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졸라 아프죠. 지구 생태계 파괴 문제가 너무 심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쪽으로 많이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생태학자들의 관점이라 보시면 돼요. 알아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지구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사고가 대두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생태주의예요. 생태주의.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 조화론적 자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감이 오시죠? 이거 뭐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 내지는 조화론적 자연관. 똑같이 공식으로 제가 만들어드리면 이건 인간이 먼저예요? 자연이 먼저예요? 좀 단순한 우리 회원분들은 그럼 반대겠죠?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보다 자연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도가 사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자, 장자 들어보셨습니까? 그 도가 사상가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종지, 그러니까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무, 위, 자연. 한 번은 들어봤을걸? 무, 위, 자연.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인간들이 그냥 그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물 흐르듯 그냥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원시 사회로 돌아가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중심도 아니고 자연 중심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상생의 논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는 상생의 논리를 보여주는 관점이 바로 생태주의, 조화론적인 자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인간들이 이런 책상과 칠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무를 5그루를 베서 만들었으면 적어도 그 다음 날에는 또 나무를 5그루를 더 심어 놔라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편의성을 증대하면서 동시에 자연 환경도 보존해 가면서 그죠? 어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도모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조화론적 자연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지금 뭐 거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이 생태주의적인 자연관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이 지금 유일한 어떤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됐네요. 자, 마지막 4장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자, 이로써 제1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를 2강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충 감은 오시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기출, 이제 분포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온다. 상당히 중요하다. 뭐 전엔 중요하다. 제가 좀 많이 오버하는 그런 부분은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 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지금 엑기스별로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가 안 떠들고 가는 부분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모르겠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십시오. 알겠죠? 전부 다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피드백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독학사 국민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제 2부는요. 한국 윤리 사상, 본격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강의를 잘하니까 죄송합니다. 비교적 좀 잘하니까 강의만 좀 꼼꼼히 들으셔도 뭐 이해를 못할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짜증납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친구들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교재를 한 번만 좀 읽어와 주세요. 뭐 예습 아닌 예습인데요. 아,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 번쯤 좀 읽어 오신 다음에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좀 강의가 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만 책을 좀 읽어와 주시면 좀 부드러운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제1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3강에서 제2부 한국 윤리 사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